반갑습니다. 네, 10단의 정인창입니다. 저는 어느 날 법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교당에서 뭐 배웠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일상의 수행예법도 암송하고 법어봉독도 하고 교무님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교당을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불교가 도대체 저에게 어떠한 존재인데 교당을 가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는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감상담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직에서 퇴직해가지고 정말 인생의 황금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누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찍 출근했느냐 늦게 출근했느냐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정말 황금 시기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일본과 한국의 중간에 있는 동해바다로 나가봤어요. 그럴 때 육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거는 저 멀리에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탄 헬리콥터가 바다와 하늘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하늘도 파란색, 바다도 파란색, 하늘의 흰 구름, 바다에도 흰 구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다와 하늘밖에 없으니까. 언뜻 생각 들기가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종사가 잘못해가지고 바다로 비행해서 추락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비행장이 무사히 도착해서 그 조종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바다하고 하늘하고 똑같은데 잘못하면 이게 바다로 추락도 하겠더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 내에는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하늘이라는 계기가 있고 방위각 나침이가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심한 착각으로 그 계기가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판단이 옳다고. 그래서 바다로 비행해가지고 추락해서 사고가 났답니다. 또 한 번은 밤에 배를 타고 거기로 또 나가봤어요. 밤에. 그랬더니 그날따라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고 아무 불빛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뭐 등대나 이런 불빛이 없고 1m도 안 보이는 1m 밖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 간판 위로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잘못하면은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겠다.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나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가 출발했던 항구로 어떻게 가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장실에 들어갔더니 선장실에는 거기도 계기가 있고 나침이가 있고 하니까 선장이 그 지침대로 그 지시대로 운항을 하니까 우리가 출발했었던 항구로 이상 없이 안전하게 왔었어요. 헬리콥터 조종사는 지멋대로 해서 바다로 떨어졌지만 선장은 그 계기대로 하니까 항구로 이상 없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1992년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당 생활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당을 다녔는데 어느 날 교무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을 안 만났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속으로 불평했어요. 아니 법이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 법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불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한겨레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원불교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서울 성벽지에 대한 해설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야 됐다. 언젠가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말고 할 사람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에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포기했는데 교무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가보라고 거기를.
그래서 또 교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무려 87명이 오셨더라고요. 여기에도 우리 교당에도 그때 참석했었던 교도님들이 계시는데 87명이 오셨는데 천안에서 KTX를 타고 왔다가 끝나면 또 천안까지 KTX를 타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마치고 봉두수련회 집합을 했는데 우리 헤어지지 말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온문화 해설단을 만들어서 해설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 온문화 해설단이 발족이 됐어요. 발단이. 근데 거기서 저보고 단장을 하래요. 나는 안 한다. 실력도 등록도 없으니까 안 한다 했더니 굳이 하래요. 그래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해설단원들은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주 월요일이면 만나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민 선방에서. 계속 거기서 하다가 우리 한강견당에 이렇게 준공이 되자 멀티룸으로 이사를 왔죠. 지금은 뭐 매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문화 해설단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단원들이 단장인 저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장인 체면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했더니 이 법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니까. 대종경 실시품 47장을 보니까 누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누가 예쁘게 보지를 못하느냐. 예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쁘게 볼 줄 아는 마음이 대자대비의 마음이다라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를 보고 그거 그렇지. 미운 사람도 예쁘게 볼 줄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었는데 실제 마음에 와서 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장애인이 취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답니다. 하루 벌면 2만 원도 벌고 3만 원도 벌고 해서 식사는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식당을 가니까 사장이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저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사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들어오지 마시라고. 왜? 식사를 하면 반절은 들어가고 반절은 흘린답니다. 근데 손님들이 봤을 때 좀 싫어하실까 봐서 그 사장님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들이 있는 집에 갔답니다. 아가씨를 한 명 샀답니다. 그때 방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그리고 아가씨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아가씨, 밥 한 상 주문해도 됩니까? 이거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밥 한 상을 주문했더니 좀 이따 아가씨가 그걸 들고 왔더래요. 들고 왔는데 또 미안하지만 아가씨 저 밥을 좀 먹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면서 아가씨가 밥을 떠서 주더랍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주는데 밥을 한 날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다 먹을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면서 그 아가씨가 너무나 고맙더래요. 아니 식당에서도 못 들어오고 하는데 이 아가씨는 나에게 밥을 먹여주나 해서 그 아가씨를 보고 아가씨가 정말 천사 같네요 하니까 아가씨 또한 저보고 천사라고요?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간 대우를 해주지를 않는데 나보고 저보고 천사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천사로 보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하면서 둘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서로 껴안고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서 잘 산다라고 해요. 그 기사를 읽고 우리 실시품 47장을 다시 보니 정말 이 법이야 좋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 같아도 법이야말로 좋지 않습니까? 대종경 정전이나 대종경을 읽어보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이쁜 사람 이쁘게 보고 미운 사람 이쁘게 보는 것도 대자대비 마음이죠.
하지만 마음에는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신뢰를 보니까 마음에 와서 닿고 이 법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거든요. 그러면 교무님이 이 법이 좋다고 할 때는 왜 불평을 했느냐? 통상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성깔은 있어서 냈다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고 보면은 그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정말 눈꼽만큼 했거든요. 조금 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좀 연원을 달고 싶어서 이제 나이도 있으니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 아이고 나는 종교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지 종교 안 믿어.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뭐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종교 가진 사람은 다 너보다 못한 사람이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조금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변화를, 그 생각을 고정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너무나 못 듣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뭐 맨날 돈만 내더라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성깔이 있어서 그따위 소리만 하는 겁니다. 저같이 조금만 공부해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데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공부가 적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드는 게, 그 사람을 보고 생각드는 게, 헬리콥터 조종사가 좋은 계기와 나침미가 있어서, 즉 좋은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하면은 이상 없이 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데, 비행장에 도착할 수 있는데 지멋대로 생각하니까 바다로 추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계기에 의해서 법대로 운행을 하니까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도 배가 무사히 안전하게 좋은 항구로, 자기가 왔던 항구로 돌아올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비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좋은 점은 알 거 아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집교당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온문화 해설단에 가서 단원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운동문화원에서 하는 교육, 또 뭐 봉도 수련원, 기타 다른 데서 이런 걸 참가를 해보니까 공부하는 법을 알겠고 공부하는 방식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원불교 교도님들도 공교육 받으면 안 되고 사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운동문에서 별도로 하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맨날 교훈이만 쳐다보고 공부 잘하는 척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각의 폭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경험과 짧은 공부의 지식으로 감상담을 발표한다라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눈꽃만큼 공부해도 이 법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 법이 이래 좋으니 이 좋은 법을 공부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정말 극락의 세계라고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음 생에도 좀 더 발전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저한테 야, 물질이 계백되는데 정신을 계백하자는데 정신을 어떻게 계백해? 그러면 설명해 줄게. 첫째, 정신계백이란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째 이렇고, 넷째 이렇다. 이해됐니? 이해됐다면 글로 만족한 걸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공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를 더욱 성숙시키고 낙원의 세계로 안내해주고 다음 생에는 더 훌륭한 사람은 더 타연할 수 있으니 이 좋은 법을 왜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도 여러분들 따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단 조명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앙수행담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하는 것이니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가는 승차권은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으니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여행처럼 인생에는 되돌아오는 길이 없음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훤히 뚫린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굽이굽이 골목길이 대부분이고 길도 없는 산속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앞이 꽉 막힌 듯하여 주저앉으려고 할 때 문득 벽이 뚫리고 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비고비 힘든 상황을 겪을 당시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늦게나마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보곤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애를 데리고 둘이나 데리고 별 수입도 대책도 없이 떠난 30 넘은 유학생 남편이다 보니 제가 미국 현지에서 직장을 구해 오래 다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식구들 먹이기, 유아원 챙기기, 다음 날 출근하랴 바쁜 와중에도 남편이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라 저녁이고 밤이고 비좁고 누추한 유학생 아파트에 후배들, 친구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속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그때 많은 인연들을 맺었죠. 저희 집에 다녀간 사람 수가 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 유학생 시절 어려움을 체험했던 경험이 저를 남들의 어려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장시켜준 고마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은생어해를 배워갑니다. 또한 그때 사무실에서 로토스 1, 2, 3, 엑셀, 한글, 영문, 타이핑 등을 익혀야 했는데 그것이 저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지금 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컴퓨터, 휴대폰 사용에 조금은 더 익숙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절도 감사할 것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교동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교도님들도 못 보던 몇 년간 비대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운 것도 또 하나의 은생어해가 되었습니다. 교당에서 줌을 단장 중앙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교화단 모임을 줌으로 한 것도 큰 배움이었고 유튜브 법회 후에 줌으로 단원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 나눌 수 있어 현장 법회를 못 가 답답했던 기간에도 색다른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모이기 어려웠던 시절에 가족들도 줌으로 만날 수 있었고 특히 부모님 제사도 줌으로 모실 수 있어 멀리 해외에 있는 조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하는 동창 모임도 줌으로 했는데
친구들이 경수가 너는 집에서도 매일 화장하니? 그래서 아니야. 줌 프로그램에 가면 스튜디오 효과 가면은 눈썹도 그릴 수 있고 입술도 색깔별로 할 수 있단다 하고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 달 줌 할 때는 각양각색의 눈썹과 입술을 칠하고 직구든 친구는 코스튬도 달고 나와서 재밌게 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근데 경수가 너는 어디서 배웠니? 하고 묻기네. 강남교당에서 배웠어 했더니 그다음부터 원불교대에서 좋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 카톡방에 매일 원불교 법문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데 가끔씩은 질문도 해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도 배움과 발전이 있었으니 이거 역시 은생어해의 진리가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아침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1시간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네 여기저기 불편하신 할머니들도 함께 따라 하십니다. 제가 열린 마음으로 대해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 보니 친숙한 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분들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사람 사는 길이 참으로 다양함을 배우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원불교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원불교는 조물주나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며 수행한다고 하며 마음 공부하는 법도 제 나름으로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뭔가 잘못하여 화가 났을 때 그대로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한숨 돌리고 말하면 화난 마음이 다소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간다고 말해드리면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의 법문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소태산 기념관에서 원코러스 합창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동네 주민이 50명이나 참석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교당 클래식 감상에도 몇 분씩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분은 법문 말씀을 매일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떡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귤을 조금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은 수박 반통, 참외, 무 한 개, 파 한 물금 이렇게 저희 집 문 앞에 놓고 가는 분도 계시답니다. 저는 가끔씩 점심 초대로 답례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 저는 동네에서 물속 걷기 매일 하는 원불교 할머니로 통한답니다. 이번 감상담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 겪었던 많은 기억과 많은 인연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접하는 모든 인연들을 부처님으로 알고 제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시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